자, 오늘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가 됐는데요. 이 내용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으로 한번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 재산 신고 내용 공개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억 원 정도 늘어난 수치인데요. 모두 21억 9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재산이 1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채무도 늘었는데요. 지난해보다 14억 8,900만 원이 늘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자, 그런데 늘어난 이 채무액 가운데 11억 원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아니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자, 1년 사이에 11억 원의 사인 간 거래,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금융기관 거래는 아니고 개인 대 개인으로 11억 원을 빌렸다가 갚았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저를 건립하면 그 경호동이나 그러니까 경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 예산으로 하지만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거나 사저를 건립하려면 본인이 마련해야 하거든요. 근데 아마 14억 9천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용 중에 본인이 대출로 얻을 수 있는 비용을 빌린 비용인데 3억 9천만 원 정도는 대출로 빌렸고요. 나머지 이제 부족한 부분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11억 원 정도를 매곡동 사저, 매곡동이 아니죠. 그 평촌마을이죠. 평산마을 사저를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 3억 8천만 원 정도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외에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건 아마 김정숙 여사가 개인 간의 어떤 빌리는 방법을 통해서 돈을 충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 간의 거래로 이 사저 신축 비용 부족 부분을 빌린 것이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이 공개가 되자 김정숙 여사에게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요, 이해관계가 없는 인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어떤 관계인지는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군요. 아니, 밝히지 않고서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죠. 물론 지금 이 사저 신축 관계, 이런 금전 관계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이런 사정이 있어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니고 대통령의 가족, 대통령의 배우자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돈을 빌리셨는지는 당연히 뭔가 의문을 갖게 된 게 당연한 거예요. 따라서 돈을 빌려주신 분이 진짜 이해관계가 없는 분이 사인이라면 그래도 대통령 부인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어떤 것은 감수를 하셨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사인 간의 채무 관계에 대해서 금전 대차 관계에 대한 어떤 뭐 계약서라든지 계약서라기보다는 차용증이 되겠죠. 그런 거를 공개함직도 한데 굳이 이렇게까지 또 철벽 방어를 하는 이유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뭐 이 대통령 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데 대한 감내를 했다라고 조금 단전적으로 표현을 하셨지만 청와대 측에서는 정상적인 이자 지급도 모두 완료했다라고 또 추가로 해명을 했으니까요. 그 부분도 제가 분명하게 다시 밝히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자, 퇴임 후에 거주할 사저 건축비 가운데 부족했던 부분, 바로 11억 원을 개인적으로 빌렸다가 갚은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청와대 설명인데요. 과거 김정숙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 거주했던 이 매곡동 사저를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5년 뒤에 다시 와서 살겠다라고 말이죠. 지난 5년 전에 대선 나왔다 떨어지고 2번 하니까 벌써 제가 이곳에서 몸을 담은 지 이제 10년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하시는 거 보면서 농촌 생활 배우면서 이렇게 했는데 또 갑자기 또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게 됐는데 5년 동안에 청와대 가고 나면 다시 와서 남편이 살겠다 합니다. 그때까지 지금 모습 변하지 말고 건강하게 계시고요. 그때 저도 모습 안 변한 채로 와서 함께 예전 마음으로 또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마 집을 사고 팔아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일단 원래 살던 매곡동 집을 아직 팔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짓는 사저까지 이 재산에 포함이 되면서 재산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동시에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건데요. 지금은 모두 매매를 마친 상태고 채무도 모두 상환을 했다라는 게 청와대 측의 추가 설명입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아직까지 매곡동 사저의 토지와 건물이 모두 소유주가 아직 문재인 대통령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루어진 거래이고 통상 등기 이전하는 데는 시일이 조금 소요가 되죠. 그래서 아마 그렇죠. 그 기간 중에 있어서 아직은 소유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으로 돼 있는 것이다. 이런 지금 설명을 하고 있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1가구 2주택이 돼 있는 상태인 네. 거죠. 그러니까 원래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매곡동 사저가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그 매매의 등기 작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 이름으로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근데 매매는 끝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금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11억 원의 그 사인 간의 채무도 다 지급을 했고 이자도 지급을 했고 아마 이제 은행 빚도 지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청산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 이제 사저가 새로 이제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이제 퇴임하고 가시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사인 간의 거래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전혀 없는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왜냐하면 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저가 건립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사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일단 뭐 집을 거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부동산 및 이 대출 규제가 아주 강화가 됐죠. 그런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10억 원이 넘는 사인간 채무로 주택을 새로 지었고 또 그 사이에 매곡동 사저는 17억 원 정도의 차익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10억 원대의 주택이 20억 원대로 집값이 오르면서 차익도 생겼다. 이 부분을 이제 일반 국민들과 비교를 해봐서 국민 감정으로 바라보는 의견도 있더군요. 앵커께서 잘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경제활동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서 집을 신축하고 또 원래 집을 팔다 보니까 이 차익이 생기고. 네. 근데 보세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국민 감정을 건드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이 자체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해왔었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현실과 떨어져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질문이 나올 수가 없죠. 당연한 얘기니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과도한 차익을 얻으려고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관련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차익에 대해서 징벌적인 과세를 하려고 하고 뭔가 대출도 규제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윤리적인 관점을 들이대면서 국민들의 생활을 옥죄었던 지난 5년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차제에 이걸 기회로 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뭐 차익이 생겼다거나 또는 뭔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인 잣대를 너무 대는 그런 상황은 좀 이제는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 교수님,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대통령도 은행권 대출이 안 되니까 개인 간의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대출이 모두 막히니까 이런 일들을 수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거든요. 대출이 안 돼서 그것도 투기의 목적이 아닌 대통령과 똑같이 일반적으로 내가 살 집을 사야 되는데 대출이 필요하지만 대출을 못 받아요. 하지만 일반 사인들 간에 과연 11억 원의 돈을 개인 거래로 빌릴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은 국민들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대통령의 케이스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만약에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뭐 사저를 새로 짓고 매곡동으로 가셨겠죠. 만약에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국민의 케이스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출이 정말 필요하고 집을 사야 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못 받게 해서 영향을 본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봐요. 그래서 네. 부동산 정책에서는 사실 국민들이 불만이 많고 그 불만에 대해서 일정 부분 현 민주당 정부도 그 부분에서 인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부동산 네. 정책에 일정 부분 실패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차후에 바꿔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이제 취지 자체는 뭐 이걸 이제 윤희석 우리 위원장께서는 도덕적 관점으로 보셨다고 했는데 저는 취지 자체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사각지대, 소위 이제 정말 집이 필요해서 사시는 분들이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어떤 부작용으로 생긴 영역이지만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많이 사가지고 그걸로 이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제재 수단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그런 사각지대가 네. 생길 수 있다고 보이지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여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바꿀지,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을 많은 부분 손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이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부동산 알겠습니다. 정책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